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요즘 거리가 한산하고 또 식당이나 매장에도 인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코로나19의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확진자 관련 소식에 궁금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소리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 소식도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질환과 관련한 궁금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호흡기 내과 전문의 김소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요즘에 큰일입니다. 처음에는 우한폐렴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폐렴이 중요 증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성인이나 어린이의 일반 감기 또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 전에도 변이종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 같은 경우는 대유행을 한번 일으키기도 했었던 질환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 안에서 변종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우한 지역에서부터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폐렴이 일으킨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최근에는 상기부 호흡기 감염 그리고 폐렴의 원인 인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또는 코비드19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형태를 한번 보면 비말 감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공기 감염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공기 감염과는 좀 구분이 되는 감염 경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 몸 밖으로 분출되게 되는 타액 그리고 호흡기 분비물의 물방울을 의미하고요. 크기는 평균 약 5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아서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죠. 한 번 기침을 했을 때 한 3,000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분사되는 거리 역시 한 1에서 2m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 근접 또는 밀접 접촉자의 격리가 필요해지는 이유가 이러한 비말 감염 경로를 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주요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은 독감처럼 또는 일반 감기처럼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피로감, 호흡곤란 인후통 이런 비특이적인 호흡기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떤 특이적인 증상이 있어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까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으로 발열, 기침,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비특이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 독감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독감으로 알고 병원을 찾아서 코로나19로 확진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비슷한 증상임에도 코로나19를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로는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좀 초기 유행이 돌던 시기에는 위험 지역 방문력이나 또는 확진이 된 환자랑 접촉을 했던 경우 또는 확진자의 공간과 동시간대 이동 경로가 겹치는 경우 등의 위험인자들의 병력을 추적해 보는 것이 선별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기는 했지만요. 지금처럼 이제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또는 위험 지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감염이 가능한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된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던 장소에 방문을 했거나 또는 큰 행사 같은 데에 방문을 하는 결혼식이라던가 장례식장 같은 데 방문을 한 이후에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거나 또는 종종 간병사분들처럼
병원에서 환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호흡기 질환자를 관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이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339에 연락을 해서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뭐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이제 선별 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저 같으면 굉장히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곳을 찾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위한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검사는 사실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RT-PCR이라고 불리우는 검사 방법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존재하고 있는 특이 염기 서열을 증폭시켜서 이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일정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검체 채취 방식은 우리가 독감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이 있거나 네. 또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인후두에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수압 방식으로 검체를 얻은 다음에 검체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 속으로 깊게 찔러 넣는 그런 네네네. 검사를 받게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RT-PCR 방식을 택하고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은 결과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격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건데요. 격리. 그렇죠.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굳이 입원 치료까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검사 후에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가에서 격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가 격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검사 결과가 확인이 된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응급실이나 또는 입원실 격리 병동에서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지침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격리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자가로 격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은 네네.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같이 지내다가 그분들이 또 나가게 되면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은 띌 수 없을까요? 그래서 자가격리의 원칙은 사실 식구들의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식구의 수를 최소화를 일단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가족 이외의 환자들은 전부 다 집에서도 이제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 자가격리자하고 대면을 해야 하고요.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분리해서, 그러니까 방을 따로 쓴다던가 공간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식사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접촉자가 이제 또 다시 감염자로 변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음식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기보다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말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어서 네네.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일단 함께하는 인원은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함께 간병하게 되는 그 이제 가족은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한 상태로 환자를 만나고 되도록이면 방을 구분해서 쓴다거나 해서 공간 구분에 힘써 주시고 세면 도구라던가 또는 식기 그리고 식사 시간은 이제 별도로 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확진이 된다면은 어떤 검사와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소개를 좀 네네네. 해주세요. 네. 이제 확진을 받게 되면 이제 요새는 워낙 매스컴에서 이제 메르스 이후에 많은 영상들이 나가면서 격리 병상 그리고 음압 격리실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되게 무섭고 외롭고 또 거기에 혼자 있는 환자들의 이제 심리적 지지까지도 필요할 정도로 네. 이렇게 냉랭해 보이기는 한데요. 사실 음압 격리실의 개념은 이제 병원 원내에서 한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시설적 설치를 한 병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압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는 거는 이 특정 병실의 환기 설치를 방 내부의 압이 음압이 되게 해서 공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밖의 공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전부 다 음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에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돼서 더 이상의 다른 병실의 오염이라던가 타인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병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을 때 병실의 모양이 다르다거나 뭐 감옥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병실에 대신 이제 감염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좀 낯설기는 하지만 의료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이 된 분들의 이제 치료에 좀 초점을 맞춰 본다면 치료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 대부분이 대증적인 치료가 그 1차 목적입니다. 즉 충분한 영양 공급, 수분 공급, 그리고 이 환자가 본인의 면역력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몸이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증 치료가 주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목표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이 되게 되면 2차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 합병증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2차 합병증 예방에 이제 힘쓰고, 혹시 발생하게 되는 2차 세균성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이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제 이 항체가 발생되는 경우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환자에게 많이 치명적일 수 있어서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아쉽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뉴스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일종인 에이즈 치료제라던가 또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C형 간염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었던 인터페론과 같은 약제를 사용해 봤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이런 항바이러스 제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치료에 시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완치가 된 환자들 또는 치료 종결이 된 환자들에 있어서도 이 항바이러스제 때문에 치료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은 있는, 아직까지는 치료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중증도나 뭐 치명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지금 국내의 데이터들은 아직 좀 한계가 있는 상태여서 좀 환자가 먼저 많았던 중국에서 문헌 보고가 가장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치명률 자체는 약 4%에서 15%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이제 입원을 했던, 그리고 또 폐렴까지 발생을 했던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치명률이 조금 더 높게 이제 보고가 되거나 문헌에서 알려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4%에서 15%까지는 문헌에서 보고된 바가 있고요. 다만 이 임상상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경증에 정말 일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에서부터 또는 심한 폐렴, 이제 폐렴에 덧붙여서 합병증에 덧붙여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까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이렇게 중하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직 명확한 위험군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령이라던가 그리고 기저질환, 즉 만성 질환자들이 좀 더 위험한 것 같고요.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에 있어서는 좀 약한 상태의 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침에서는 고령의,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에게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전라북도 첫 번째 확진자는 회복을 해서 퇴원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면 대증요법이라고 할지라도 완치가 된다는 말이 아닐까요, 이게? 지금 한 20여 명이 이제 확진을 받고 전국적으로는 퇴원을 하시게 됐는데, 이 환자들 전체적으로 아무런 후유증이 없느냐, 낫고 나면 완전히 완치가 돼서 전혀 이 병과는 관련이 없느냐. 일단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가가 완전히 음전이 된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완료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일단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질환 감염증에서는 치료가 된 게 맞고요. 다만 중증의 합병증을 경험했거나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좀 심한 폐렴을 앓으셨거나, 또는 이제 몇몇 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에크모 치료라던가 침습적인 기계 환기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일반적인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의 이제 후유증이 뒤따르는 정도의 후유증은 남으실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확진자가 다녀간 이 동선상에 위치한 어떤 장소들은 며칠씩 이렇게 폐쇄를 하고 또 소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는 다르기 때문에 생체 외에서는 생존 기간이 좀 비교적 짧다고 알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몇 시간 혹은 며칠로 봐야 될까요? 바이러스는 그 생물학적인 활성 자체가 본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증식도 해야 되고 또 대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체 외에 나와서는 일시 멈추는, 즉 입자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의 생존 기간은 그렇게 장시간 있을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한 3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외에서는. 그런데 이제 변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뭐 많게는 24시간까지 보고된 바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 스스로 생존할 수는 없는 것이 바이러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5시간, 6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확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정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감염병의 생활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비말 감염으로 일어나는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모임이나 또는 행사를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공공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과 함께 말씀드린 바와 같은 손 씻기가 연결이 되어야 하겠고요.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의심 지역 방문이라던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리고 심지어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좀 시민 의식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선택 방법과 또는 올바른 그 사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현재 비말 감염을 고려할 때 물론 보건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 그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반 마스크 또는 면 마스크도 이런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꼭 생활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스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마스크에 항상 철심이 박혀 있는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사용해 주시고 입과 코가 모두 가려지도록 써주셔야 됩니다. 종종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입만 가리고 오시거나 코를 이렇게 열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예방 효과도 떨어집니다. 입과 코를 다 막은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철심을 이용해서 본인 얼굴 모양에 맞게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철심을 잘 구부려서 맞춰주셔야 하겠고요. 사용하신 다음에는 이 겉면, 즉 마스크가 외부 쪽에 노출되었던 쪽에는 내 손이 닿지 않게 양쪽 귀에 걸었던 고리 부분으로 벗어주시고 네.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접어서 이제 휴지통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사용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원칙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의 재사용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물자도 어느 정도 절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되 지나친 재사용은 그만큼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확산이 종결될 수 있을 거라 보시죠, 교수님? 말씀드린 바대로 바이러스는 체외, 즉 살아있는 생명체 밖에서는 스스로 증식하거나 생명 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고요. 이러한 예방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의 감염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제 바이러스는 결국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소리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 발생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또 외부 활동을 삼가고 증상 환자는 조기 진단을 받는 것, 이 3박자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